자금의 성격들에서 오는 차이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자금, 단기 자금 조금 나눠서 본다고 하면 네. 장기적으로는 주로 채권이나 FDI를 많이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인도의 장기적인 성장 그림에는 크게 훼손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올해는 들어온 것 같고요. 정확히 중국은 반대였습니다. 중국은 단기 자금들이 오히려 좀 들어왔고요. 채권, FDI 같이 장기 자금들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올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밸류업으로 좀 핫한데 중국판 밸류업 내놓고 단기적으로 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트레이딩 바이라고 하는데 잠깐 요 구간 들어가서 수익률을 먹고 나오고 이런 거는 괜찮겠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주식은 중국에 좀 들어갔는데 외국인들이 채권이나 FDI는 특히나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년, 10년 사이클을 보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자금 유입이 약하고 사실상 FDI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과 이들의 성장 모델에 대해서 동의하는 자금들은 여전히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들을 구분해서 보시면 글로벌 자금들이 어떻게 중국과 인도를 좀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FDI는 주로 지분 투자 성격의 것들 비중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인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은 중국이나 인도의 FDI가 이 지분 투자로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여전히 여기에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자금들이 경영권을 가져가기보다는 JV식으로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분 투자 형식으로 돈을 넣는 이러한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사실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설비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인도라는 국가 혹은 중국이라는 국가와의 성장이 같이 가겠다라는 이 힘에 무게가 얼만큼 더 실리는지 아니면 약해지는지 이걸 이제 FDI 가지고 볼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중국은 2001년에 WTO 가입하고 나서는 FDI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와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될 수 있었던 역할들이 FDI의 힘과 같이 시너지를 냈다라고 보면 이제는 그 바톤 터치를 인도가 받아서 인도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고 여기에서의 지분 투자 형태가 이제 FDI로 유입되는 그러한 방식이 지금 인도 내에서 새로운 변화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 바뀌는 이 중요한 어떤 스위칭 역할을 FDI라고 하는 글로벌 자금 주도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의 주도하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총 규모가 중국의 지금까지 들어간 규모랑 합쳐서 봤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 히스토리컬리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추세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특히나 더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지난해에는 총선을 오히려 좀 앞두고 모디 총리가 어떻게 이 연정과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투심을 어떻게 잡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망세가 보였다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인도가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향, 모디 총리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에 대해서 인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시점적으로 접근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도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여기가 제조 기지가 확장되면서 중국을 대체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건데요. 제조 기지가 확장되려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죠. 일단 빼놓고 볼 수가 없는 게 전력망, 두 번째로는 운송망. 만들려면 전력이 필요하고 이걸 운송해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전력망, 운송망을 구축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게 또 산업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 3년 정도 사이클을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산업재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왜 멀티배거, 10배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주가에서 2배로 올라가든지 10배로 올라가든지 주가에 대해서 업사이드를 굉장히 높게 보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저는 사실 3년 안에는 산업재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산업재 기반으로 생산기지 구축이 되고 나서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고용에 연결되는 게 임금이고 그 다음에 소비 시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 3년 정도 구간이 끝나고 그 이후에 소비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는 그림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게 어찌 보면 이 시점에 대한 생각들은 하시지만 소비재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꾸준히 지난해부터 좀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칭 구간을 정확하게 언제로 가져가야 되는지가 좀 판단이 어렵다고 보신다고 하면 사실 이 생산기지가 구축이 되면 임금이 늘어나면서 소비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산업재 비중이 큰 ETF나 소비재 비중이 큰 ETF, 인도는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개인은 어렵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ETF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산업재와 소비재 두 가지를 같이 포트폴리오에 인도는 담아가시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좀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산업재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ETF를 보면 어떤 주식들을 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보면 될까요? 산업재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제 시크리컬이라고 많이 부르죠. 뭐 시멘트, 그다음에 건자재, 기계 같은 것들, 중공업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데 인도가 보통 지주사로 많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기업들 카테고리를 보시면 이런 것들 선별하기엔 좀 수월하실 것 같고요. ETF를 보통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시가총액이 큰 섹터의 비중은 통상 다 첫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업재라고 되어 있는 비중이 30%를 넘어가는 ETF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수익률을 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국 처음 투자하던 WTO 가입하는 2000년대 초반,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창 발전하던 1970년대나 80년대 얘기를 하면서 인도가 그때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제가 정확하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중국의 인구 구조,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저는 결국 키라고 보고요.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는 한 지금의 인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지는 건 사실 이건 팩트고 최장기간 10년, 20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조가 한번 형성이 돼서 꾸준히 움직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로 중국은 인구 절벽에 왔기 때문에 이 절벽을 보너스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도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강한 정책이 아니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의 인구 구조 관점에서 생산기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을 대체하는 그림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사실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 설정도 이미 중국이 G2로서 GDP가 글로벌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해 나가는 이 그림들이 저는 사실 바뀌기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팩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장기적으로 설정이 됐다고 하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해서 2001년도에 WTO 가입했을 때 그 그림을 저는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도 주가가 너무 올라서 거품 아니냐,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희 경제자유살롱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분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인도 센섹스 지수가 PER이라고 하죠. 여기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보는 지표인데 이 PER이 중국이 지금 한 10배 정도가 되고요. 중국이 10배, 우리나라가 9배 정도가 되는데 미국이 21배고요. 인도가 정확히 지금 또 21배입니다. 21배 정도. 그러니까 인도가 과연 미국의 이 PER이랑 같은 구간에 있다고 봐도 맞는 것인가란 좀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인구 구조가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좋아지는 그림을 가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이 안에서 인구가 이미 팽창하는 그림들을 가고 있고 신규로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생산기지 역할과 소비 시장의 이 역할들이 커진다고 하면 이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관점에서 어닝이 올라가면서 이 비싼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의 관점에서 저는 정당화되는 구간으로 충분히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인도의 EPS,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주가의 이 지분율 대비해서 얼만큼 좋아지고 있는지 주식수 대비해서 살펴보면 주요 국가들 중에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모두 다 긍정적인 이 양의 숫자를 보이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인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업 이익이 지금의 인도의 주가를 대변해주고 어찌 보면 이 비싼 레벨을 정당해주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 시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서 볼 필요도 있겠지만 사실 이익이 만약에 꺾이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불안한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이익이 좋아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좋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를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런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에서 어찌 보면 이 동전의 양면같이 말씀드린 모디 총리가 압도적으로 3년임을 하면서 인도 안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개인의 판단과 실수로 인해서 어찌 보면 잘못 갈 수 있는 리스크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중국도 사실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나라인데요. 중국과 인도에 또 대조되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부분은 여기는 어찌 보면 관치가 상당히 강한 국가들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이행이 되는가 보다도 정치적으로 안에서 어떻게 이 산업의 발전과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FDI를 유치하고 제조업을 잘 육성하는 방향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인도 안에서 모디 총리의 입지가 약화되면 사실 그래서 주식도 그 전에 출구조사 대비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주식을 좀 매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인도는 전체 인구에서 40% 정도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큰 비중이 농업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총리는 항상 어떻게 농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가장 큰 인도의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이 지지율이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인도에 대한 불안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